일본이 선진국 탈락 목전에 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일본의 선진국 탈락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갔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요. 89년도 일본의 국가 GDP는 303만 4,914달러로 같은 연도 한국의 국가 GDP 24만 6,927달러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이었죠. 우리 어르신들도 일자면 따봉을 날렸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라는 말처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가 일본 버블 경제 시기의 정점이었는데요. 현재 한국 부동산도 이만큼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끌, 비투라는 유행어가 만연한 지금 정말로 우리는 일본 부동산 버블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제는 일본 버블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이야기. 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백투더 퓨처에서는 일본이 세계 강국으로 표현되는데요. 생활 수준이 달라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엔딩에서 등장하는 삐까뻔쩍한 픽업 트럭 또한 토요타 제품이죠. 그 외에도 영화 곳곳 80년대 미국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제 상품에 대한 동경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일본 잘 나갔거든요.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순위에는 일본 기업이 무려 33개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1위부터 20위까지 일본 기업이 16개나 차지했고요. 1위인 NTT의 시가총액은 2위였던 IBM의 3배가 넘었습니다. NTT가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KT, SKT 같은 곳이니까 통신사가 세계 기업 순위를 씹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때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량은 2023억 달러로 NTT 시가총액의 70%에 불과했습니다.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의 연간 GDP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던 거죠. 1988년 일본의 연간 GDP 또한 전 세계 3위로 아시아 국가 전체의 GDP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경제 호황이다! 나라와 국민 모두 돈이 많으니 자연히 플렉스가 이어졌죠. 일본 거리에는 고급 수입차가 넘쳤고 명품이 없는 사람이 없었으며 미국에 온 일본 유학생들은 헬기를 타며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취업시장도 흥했죠. 기업이 잘 나가니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부족해진 상황. 신입사원 연봉은 무려 2천만 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인 큰손들이 활약했는데요. 1989년 미쓰비시는 미국의 상징이었던 록펠러 센터를 매입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뉴욕 타임스는 일본인 뉴욕의 상징을 사다라는 표지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소니는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는데요. 컬럼비아 픽처스는 할리우드 빅5라고 불리는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성장 배경에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전쟁 등의 이유로 원유 가격이 급상승한 사건인데요. 기름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죠. 결국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곤란한데?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고 금리가 오르니 달러의 가치가 다른 화폐들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죠.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러에 비해 엔화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값싸고 좋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이죠. 일본 하면 장인정신 아닙니까? 품질로 짱 먹은 나라이다 보니 미국인들은 높은 물가 속에서 미국산보다 값싸고 질 좋은 가성비 값 일본산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토요타 코롤라는 75년도 미국 내 수입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일 무역 적자는 차츰차츰 늘어나 1985년에는 적자가 497억 달러에 이르게 되죠. 당시 미국 전체 무역 적자 중 37.2%를 일본이 차지한 건데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소냐? 일본이 혼자서 몸뚱이를 불어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입니다. 미국은 당시 자신들에게 큰 무역 적자를 안겨준 두 나라 일본과 독일에게 강제 환율 조정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플라자 합의를 체결합니다. 2차 대전 전승국이자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회담 직후 240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87년 말 120엔까지 올랐습니다. 2년 사이에 엔화 가치가 2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내 일본 물건의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싼 맛에 쓰던 물건이 비싸지니 안 사겠죠. 무역에서도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불황에 일본 정부는 손을 씁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죠. 1985년 5%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87년 2.5%까지 떨어졌고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부동산이 풀리니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끌, 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안 망하니까
실제로 1956년에서 1986년까지 일본의 땅값은 5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죠.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 신화. 여기에 돈이 풀리자 도쿄 중심가의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도쿄 상업지구의 1세제곱미터당 가격이 1984년 133만엔에서 이듬해 189만엔으로 42% 올랐고 1986년에는 421만엔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절반이 올라? 가보자고! 도쿄 주거지역 땅도 1세제곱미터당 1985년 30만엔에서 1986년에 43만엔으로 45%나 상승했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라는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1990년 일본의 부동산 전체 가치는 2,000조엔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미국 땅값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오사카도 상업지구와 주거지구의 땅값이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민간인 말고 기업들도 가보자고! 1984년 일본 대장성은 기업에게 투금 계정을 허용하면서 기업도 자본이득세 없이 증권사처럼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동안 막대한 무역 흑자로 넘쳐나는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던 일본 기업들은 수출로 영업이익을 늘리기보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몰두하였고 저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둔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사고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투자에 부동산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주식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세계 50대 기업에 일본 기업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니케이 225 지수는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5년 12월에 1만 3천 포인트를 넘어섰고 1986년 8월엔 2만 6천 포인트를 터치했죠. 상황이 이러니 일본 사회에서는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그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요. 여기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란 한마디로 기업이 돈을 빌리는 대가로 발행해주는 증서인 채권에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행사 가격에 싸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대신 이자 좀 싸게 해줘라는 내용이죠. 낮은 금리로 사채 발행이 가능해 자금 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를 달러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다시 일본 엔화 채권으로 스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와프는 통화 스와프를 말하는 건데요. 미리 환율을 정해놓고 각국의 통화를 교환한 뒤 일정 시점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가치가 올라가는 엔화를 조달해 만기 시점에 환율 차익을 보는 이득까지 노린 것이죠. 1985년 당시 증권사의 투금 계정 잔액은 9조엔이었는데요. 1989년에는 40조엔까지 팽창했죠. 이때 재물을 뜻하는 자유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를 합쳐서 자이테크, 재테크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이 돈이 되니 사람들은 대출해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출 LTV가 120%였던 터라 집값보다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서 대출 이자를 계속 갚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누군가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가보자고 그만해! 그만 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자 결국 일본 정부도 금리를 인상합니다. 6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89년 5월 2.5%에서 90년 8월 6%로 인상되었고 LTV도 120%에서 70%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총량 규제가 실시되며 신규 부동산 대출이 막히게 되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1988년 7월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BIS는 전체 대출액의 8%를 지급 준비율로 제시합니다. 대출 그만하고 돈 갚아. 내가 돈이 어딨어? 채무자들은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았고 매물들이 쏟아지자 집값은 폭락하게 됩니다. 수많은 집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홈리스들이 거리에 넘쳐났죠. 실상은 버블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거품이 꺼지자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당연히 소비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움직였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에서 돈을 뺐고 뉴욕 증시와 도쿄 증시의 시가총액은 역전했습니다. 서민뿐만이 아니죠. 기업들도 파산했습니다. 코스모월드는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를 매입했었는데 1992년에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미쓰비시도 1996년에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팔아야 했습니다. 1992년 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정점에서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에 과도한 대출금을 내줬던 은행들 또한 부도 위기에 처했죠. 은행이 망한다고?
내 돈은! 은행 부도 위기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95년 8월에 일어난 예금 인출 뱅크런 사태입니다. 600억엔 규모의 예금이 도쿄 신용조합과 코소모 신용은행에서 빠져나갔고, 이어서 오사카 신용조합과 고베 효고은행에서 현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망할까봐 돈 빼다가 진짜 은행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정부는 긴급 구제에 나서 예금자의 자산을 대신 지급해 주었습니다. 금융위기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1997년 10월 산요증권이 파산,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파산, 4대 증권사의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까지도 파산 선고를 했죠. 잇따른 파산 열풍에 일본 경제 성장률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연평균 6.2%를 기록했지만 1990년부터 2014년간에는 연평균 0.4%로 급락했고,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하락했죠. 버블의 정점기 1989년 12월 29일만 하더라도 38,915엔까지 치솟았던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이후 절반 이상 떨어져 90년 10월 2만 선이 깨집니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43,429달러 이후 3만대로 떨어진 행보를 거듭했고, 2019년 말 기준 4만 113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버블의 정점에 다다르지 못한 일본.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본이 디레버리지를 극복하기 위한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 아니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지금, 일본 버블 경제 속 영끌 투자, 투기 열풍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은데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비관론입니다. 예전부터 집값 상승세가 범상치 않다는 의견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2021년 12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작년 3분기 기준 부동산 부문의 금융 취약성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금융위기였던 1997년 11월 IMF 때를 100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거품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죠. 현재 5분기 연속 50을 넘기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부문 지수는 역사적 최고치인 100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청년 실업률과 국가부채 급증, 제조업 부문과 중공업 모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자영업자들의 상가가 경매로 나오면서 펜션, 오피스, 공장이 시장에 나오고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오며 버블 붕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버블 상황과 다르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경제 붕괴 가능성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한국의 경제 거품과 파열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보았지만 위험이 지나치게 언급되었다. 1990년대 일본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한국의 부동산의 차이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일본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에 거품이 있었고, 한국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에 초점이 있다는 점과 2018년 이후 저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에브리띵 버블 때문에 집값이 상승된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일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집값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집값은 소득 경제 성장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와 소득이 성장하게 되면 집값과의 괴리가 줄어들며 현재의 집값이 굳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020년 한국금융연구원 KISS에서 발표된 일본의 부동산 시장 버블 경험과 시사점에서도 우리나라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시장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제어하며 혁신에 나선다면 선진 경제로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이 격언은 어떤 편익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버블 호황을 누렸던 것만큼 지금의 잃어버린 20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요. 언제나 성장률보다 지나친 자산 가치의 상승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 버블이냐 불패냐 많은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 또한 경제 상황과 추이를 주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일본 버블 경제편이 유익하셨다면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